더듬이.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담 린더 1편을 마치고 이제 2편 녹음에 들어왔는데 뭐 한 몇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격렬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매번 똑같은 일상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 약간 진 빠지는 게 뭐냐면은 2021년에 해가 뜰 때 네. 약간 끌어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죠? 이제 2020년 갔다. 그죠. 이제 2021년은 좀 더 막 그런 해로 보내자 했는데 또 락다운 더 심해지고. 더군다나 벌써 저희가 지금 이 녹음한 이 날짜가 1월 18일이에요. 그죠.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갔는데 진전은 없고 뭐 백신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백신 이야기도 백신 이야기인데 요즘에 막 이제 다시 뭐 변종이 생긴다. 뭐가 있다. 뭐 몇 년 갈 거다 이런 말도 들으면은 그냥 기분이 좀 쭉쭉 빠진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 뭐 모든 분야가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리에 사람도 없고 나가서 보면은 뭐 약간 공간만 어디가 파괴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냥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사실. 그래서 아포칼립스죠 이제. 이제 포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인 그 진행 중인. 아 뭐 그래가지고 뭐 약간 좀 우울한 것도 좀 있고 날도 좀 추워지기도 하고 여기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또 다시 돌아와서 할 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 하면서 그냥 꾸준히 존버하고 좀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담 린더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아담 린더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인 이야기를 퍼포먼스에 대한 역사와 뭐 개요 그리고 성격들을 좀 이야기를 했다면 또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아담 린더의 작업을 오편 씨가 2편 그리고 이제 제가 또 2편 골랐죠. 네 이번에 2편씩 골랐는데 어떤 거 고르셨죠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작업은 아담 린더의 이제 서비스 시리즈 중 하나인 썸 클리닝이라는 작업과 그리고 이제 카인 파라디소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이제 각각 2013년 그리고 이제 2016년에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두 개 골랐는데 저는 이제 서비스 넘버 5 Dare to Keep Keys of Naturalism이랑 Shelf Life라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게 2017년 그다음에 2020년 이렇게 좀 더 뒤에 오게 되는 후반기 작업이어서 최근 작업이죠. 최근 작업. 네. 그래서 먼저 사카린 씨가 두 편을 좀 먼저 소개할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시순으로 가는 걸로 그죠? 네네. 그럼 제가 이제 먼저 썸 클리닝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썸 클리닝이라는 작업은 그 아담 린더 퍼포먼스 이제 서비스 시리즈 중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서비스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총 5개죠 지금. 예, 첫 번째가 이제 서비스 넘버 1이 이제 썸 클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프로젝트의 작업을 한번 2019년에 무담 갤러리인가? 그러니까 무담이라는 전시공에서 한번 다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썸 클리닝 작업은 2013년에 했던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네네. 이 썸 클리닝이라는 작업이 이제 서비스라는 시리즈라는 이름이랑 덜 맞게 이거를 해석해서 약간 안무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로 이름으로 진행된 퍼포먼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안무라는 그 개념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이제 만들어낸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퍼포먼스의 특징이 바로 이제 비재생산적이잖아요. 저 비물질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이고 이런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자본주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문화재를 따져도 무형 문화재 같은 느낌. 그죠, 무형 문화재. 장인. 네. 근데 이제 아담 린더는 이 썸 클리닝 퍼포먼스 이 작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바라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즉 서비스에 대한 이 지불 개념과 퍼포먼스를 합쳤거든요. 네. 결국 이제 퍼포먼스를 시전하는 시전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안무 서비스,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해가는 노동, 그러니까 몸짓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 사이의 이야기로 보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계약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아담 린더가 퍼포먼스와 그리고 퍼포먼스가 진행될 이 공간 주체자라고 하죠.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직접 고용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뭐 갤러리나 박물관 측이랑. 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에 퍼포머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과 그리고 이 퍼포먼스 의뢰 측의 준수사항 또한 이제 고용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조항 중 첫 번째 중 하나가 이제 퍼포머는 실제로 주어진 공간 내에서 마치 도구 상자를 이용하여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듯한 제스처로 공간을 청소한 듯한 업무를 선보이도록 고용된다. 네네. 두 번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퍼포머는 서비스 이행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투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즉 안무에 있어서 약간 청소에 대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무, 그러니까 썸 클리닝이라는 작업의 개념과 이 작품의 스타일에 맞춰서 최대한 자신의
그죠. 그러니까 퍼포머에게 자신의 전문 지식은 그러니까 약간 좀 무용에 관련된 그죠, 거나 그죠. 몸짓에 관련된 거니까 뭐 잘 섞어서 뭐 멋있게 해야 된다고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고용자에 대한 항목으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째, 이 안무 노동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어떠한 물질적 오브젝트를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방금 말한 비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그냥 그대로 말한 거고 네네. 또 다른 이양 중 하나가 네. 퍼포먼스의 행위를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들을 아카이빙 및 연구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 이것 자체가 전시의 작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됨.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시의 작품으로 사용되는 순간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니까 사실. 네, 저작권 침해 플러스 이제 물질적인 전시로 그것이 되는 되니까 그걸 이제 아담랜드가 바라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도가 계약 사항이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올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스타에.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계약서 이걸 그런데 전 사실 약간 그런 게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가 그걸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계약서를 그렇게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사기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몰래 끼워 넣는다거나. 그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법률 쪽으로. 그죠. 그래서 약간 계약서에 대한 저는 좀 두려움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 이것이 컨트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어떤 구조라고 했나? 힘과도 좀 연관이 돼 있고 법과도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 무서운 이유도 사실 그거잖아요. 저희는 또 둘 다 법에 약한 사람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괜히 올렸다가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담린더 작업의 사진을 저희가 올리잖아. 네. 근데 이게 그 계약서로 그냥 망설여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계약서의 되게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고심을 해보고 이 계약서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거나 혹은 좀 조항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올리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보기가 좀 힘든 게 인스타 같은 데서도 네. 태그를 아담린더로 찾아봤을 때 몇 개 안 나오고 아 그래? 약간 영상 자료에서 거의 캡처를 해야 되는 수준인데 그죠. 아니면 저희가 가서 찍거나 저희 가서 찍지 못했어요. 캡처는 제가 해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캡처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올려도 되냐 그죠.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특성 자체가 계약서의 특성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걸 올리기 힘들어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린더가 사실 계약서라는 포맷을 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떤 의미로 계약서라는 게 되게 이런 법률적인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사용될 수 시스템의 있고, 상징일 수도 시스템의 있고 상징 자본주의 자체의 약간 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 저희는 너무 사인을 남발하는 세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그게 있잖아요. 쿠키를 난 근데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건 이제 저도 수락 눌러요 그거? 저는 이제 필수적인 것만 수락하죠. 필수적인 것만. 왜냐면 저도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개인 정보나 나의 검색 기록이 다 팔려가는 느낌 어디론가 뭔가 이 비물질적인 뭔가 흘러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걸 보고 드는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계약서 안 읽는 사람도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계약서라는 걸 썼다는 게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저희 더듬이 청취자분들도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시길. 그렇죠. 뭐 아무튼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살수록 그러니까 해외라든지 약간 자기가 외국인으로서 타인으로서 존재하는 곳일수록 좀 뭔가 깐깐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계약 사항에는 이제 준수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실제 이 썸클리닝 퍼포먼스가 일주일에 이제 정해진 요일 3일이나 이제 4일 정도 이제 특정 시간대에서만 이제 공연을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관객이 있던 혹은 없던 계약서에 이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관객이 없는 퍼포먼스나 관객이 없는 연극 같은 경우에 그 존재의 의미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지켜질까? 사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이가 없으면은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게 노동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진행이 돼도 관객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시급으로 받는 아니면 주급으로 받는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사실상 이제 아담 린더의 스탠스는 그거죠. 뭐 이게 퍼포먼스냐라고 하는 사실 질문보다는 얘가 우리가 아담 린더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요한 특징은 그거죠. 그냥 나도 한번 노동이 되어보자. 퍼포먼스를 노동화 시켜보자. 이거니까 사실 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뭐 재밌는 에피소드죠 사실. 왜냐면 알바 할 때도 사람 없으면 좋잖아요. 손님 없으면. 그죠. 사실. 선이 없으면 이제 좀 자유롭고 네, 자유롭고.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나는 돈은 받기 때문에 그죠. 뭘 하든. 좀 더 성실한 사람이라면 뭔가 그래도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담 린더 입장에서도 고민이지만 약간 관객으로서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죠.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를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 해봤으면 얘는 내가 없을 때 이걸 하고 있었나 보네. 퍼포먼스가 이런가? 막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약간 요소일 수는 있겠죠, 확실히. 퍼포먼스가 약간 노동처럼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썸 클리닝 같은 경우도 클리닝이잖아요, 클리닝. 네. 클리닝 청소하는 건데 청소부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뭐 사람이 있건 없건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죠 되게 약간 그런 배우적인 느낌도 있고 그죠 우리 이 공간에 되게 이 공간이 깨끗한 이유에 대한 배우 그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사람과 연관된 일이라기보다는 공간과 연관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깨끗해진 공간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건 이제 고객의 몫이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재밌는 핀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굳이 클리닝이라는 거 썼을까?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계산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뭐 청소부가 아니다 뭐 그런 노동의 직업 많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썸 클리닝이라는 걸 썼다는 것에 분명 어떤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좀 사실 생각해 재밌네요.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저희가 서술할 아담 린더 작업들이랑 모티브가 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배후의 느낌이라 생각하는 것도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클리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의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죠. 저도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경찰이 이제 미국 대사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데 그 CIA 같은 건데 그렇게 소개가 들어오더라고. 청소부라고 자기 그냥. 그걸 봤을 때 청소부란 게 또 네, 일반적으로 청소부는 어디 공간이든 딱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고. 그죠. 약간 좀 배우의 느낌도 좀 있을 수도 그죠. 있고. 뭐 스파이 영화도 보면은 늘 청소부로 위장을 한 다음에 그죠.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곳이나 배우의 장소에 가서 표지판을 세우잖아요. 청소 중이라. 그죠. 그러면서도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노동 직업이기도 하고. 뭐 그냥 이것도. 재밌네요. 네. 근데 이런 이게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만한 요소인. 이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약간 특징 중 하나인데 이게 퍼포먼스에 저희가 퍼포먼스 실제로 못 본 작업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말하기가 되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그림이란 거나 뭐 조각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사진을 보고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는 그것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짜잘한 행위 하나라도 저희한테 어떤 감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뭐 동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봤을 때 또 정확히 100% 모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이렇게 측성으로밖에 얘기를 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경찰 영화처럼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 물증이 없잖아. 심증뿐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나중에 이제 아담 린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고 그때 만약에 더듬이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아다린다 가서 말해야죠. Hi, 저희가 we are 했다. 더듬이. We are 더듬이. We We are did, 안테나. we did episode about you. We are 이러면서. 코리아 안테나. 코리안 안테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미믹 써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 전시 지금 계약서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몇몇 아카이빙된 사진이나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이 전시가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 벽에 실제 이 계약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이 계약서가 붙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퍼포머들이 미믹적인 뭔가 자세처를 취하지만 도구가 없이 이제 약간 추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파일 동작을 이렇게 흐무적거리면서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을 이렇게 밀대로 미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도 소리를 내거든요. 막 슉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이제 이 관람객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 이 퍼포머들의 복장도 멜빵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클리셰적인 청소부의 옷, 멜빵 바지에 이 흰 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들어와서 중간에 들어와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행위가 퍼포먼스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청소부가 잠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약간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쨌든 간에 그 아담 린더가 이런 뭐 썸 클리닝이나 일상의 행위를 녹여내려고 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전시회에 제일 앞에는 썸 클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 거고 그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헷갈리지 않고 그 사람 옷도 뭐 멜빵 바지 좀 멋있잖아요 사실. 그죠. 멋있는 옷이긴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겠죠 아마. 뭐 관람객들이 그거 혼란스러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그걸 와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왔을 때. 그러니까 계약서란 것도 사실은 어떤 알바생이 자신의 계약서를 붙여놓고 알바해요 사실. 그죠. 택시 기사들 일도 아니고 그죠. 자신의 운전면허증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뭐 계약서를 앞에 붙여놓는 것도 되게 특이한 좀 행위 같고. 그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요소들이랑 덧붙여서 이제 아담 린더가 하는 이 추상적인 행위들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람객이 좀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메시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퍼포먼스이고 뭔가 어쨌든 미믹이 아니라 미미컬한 제스처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 청소부가 하는 제스처랑 중첩을 해서 비교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튀는 약간 파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청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 실제로 보면은 되게 뭐 추상적인 제스처들이 되게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그냥 약간 애매모호한 듯한 이상한 제스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이러한 약간 간극이나 파편 같은 게 저는 이 퍼포먼스와 이 썸클리닝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이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줄 수 있는 좀 뭔가 새로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튀어나올 때 그때 그죠. 생기는 약간 관람객의 입장에서 약간 쾌감일 수도 있고 뭔가 실제 청소부랑 혼자 머릿속으로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비슷하네 이 부분을 했구나 혹은 이건 뭐지?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약간 청소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제스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텍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조사하실 때 이게 발견하셨다고 말하셨던 것 중 하나가 그 어떤 뭐 회의실 같은 데서 네. 그 이 작업이 펼쳐지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당황한다는 표정을 짓는 듯이 말하셨잖아요. 좀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약간 다 계획적이진 않고 사실 되게 좀 산발적으로 일어난 부분도 있구나. 약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소를 하는 척을 혼자 하고 있다가 관객들 앞에서 하고 있다가 어떤 진짜 힘든 회의실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 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게 그럴 수 아닐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선 좀 재밌는 핀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시가. 그냥 그 주어 약간 이게 해프닝적인 그러니까 저가 이거를 조사를 정확히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장소적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영상에 봤을 땐 어떤 큰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공간 내에 조금 구분돼서 사무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회의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되게 평평한 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구조물이 없는. 거기서도 해도 되고 사무실 쪽에서 네,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요. 화장실 쪽에서 해도 되나? 화장실 쪽은 제가 영상에서 못 봤고 그러니까 영상 나올 주로 수 벽 있죠. 쪽에 이제 붙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장실에서 만약 해다 치면은 제가 뭐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와서 이상한 제스처 취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퍼포먼스가 아닌 줄 알고 이제 변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냥 그런 약간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재밌던 게 아담 린더가 실제로 이 밀대 미는 행위를 하다가 네. 땀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진짜 힘들어서 쉬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생각이 들고 이건 청소부 아저씨인데? 진짜 쉬는 건가? 그러니까 이 그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쉬는 건가? 이것도 안무인가? 이것도 퍼포먼스의 안무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약간 주는 게 그거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 호모 퍼포먼서인가? 이런 식으로 정의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간단한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인간은 퍼포먼스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미메시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라고 보이는 거 아니라 그거 자체가 되게 퍼포먼스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설 같은 행위, 축구 막 경기 같은 행위는 다 퍼포먼스잖아. 사실 그건 대놓고 퍼포먼스인데 그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도 사실 퍼포먼스란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맞닿았을 때 이 약간 썸클리닝이라는 것도 되게 정확한 그걸 짚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아담 린더가 아마 그거를 되게 전면에 내세웠죠. 이거 계약서가 여기 있고 나는 청소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받아들이고 일상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근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핀디가 없거든요. 이게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퍼포먼스인가? 그죠.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찰에 쫓기고 있다, 누구에 쫓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어떤 모든 행위들이 다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도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음모라는 구조 안에서는 모든 게 되게 다 연출된 상황처럼 연출된 보이고.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랑도 되게 연결해 봤을 때 아담 린더가 약간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모든 거를 우리가 계약서의 구조, 퍼포먼스라는 것의 계약의 구조, 뭐 자본주의 구조, 뭐 클리딩의 구조, 안무의 구조 이런 걸 모두 전면에 내세웠을 때 과연 우리가 일부러 대놓고 중첩시켰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경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작업이고 재밌네요. 아니야라고. 그래서 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쉬었지만 실제로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 퍼포먼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이거는 있는 저희가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고 모르는 본인도 거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되게 설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생겨났냐면 여기서 잠깐 번외적인 이야기로 약간 서비스라는 단어와 함께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면은 이제 서비스 개념이 사실 이 자본주의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당장 인터넷에 제가 한번 실제로 구글에 쳐봤어요. 서비스 직업이 몇 개나 될까? 근데 뭐 대략 4만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쳐보면은 뭐 많은 직업들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 한 개인이 어떤 서비스 직업으로 고용돼서 특정 제스처를 취하는 게 그냥 일상이란 말이에요. 뭐 아까 얘기한 청소부도 있었고 뭐 음식 배달부도 있고. 그리고 저는 서비스라는 거에 재밌는 개념이 좀 그거 같긴 해요. 서비스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봇이 이제 우리를 상대하기도 하지만 나중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만이 하는 게 자기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그 공장의 노동자랑 비교를 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 다르죠. 과거 자본주의에서의 서비스의 개념은 사실 희박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과거에 이거를 말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네요. 어떤 거요? 우리가 썸 클리닝이라고 할 때 클리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서비스직이긴 하지만 그게 되게 간접적인 서비스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의 몸을 닦아주는 게 아닌 이상은
저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건 노동에 가까운 그죠, 행위잖아. 그죠. 청소부는 노동이지. 그죠? 근데 그것이 퍼포먼스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 직업을 가정했을 때 노동과 서비스가 만나는 교집합이 되게 생기는 것 같긴 그러네요. 해요. 예, 예. 왜냐면 노동이란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굳이 말하자면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네요. 근데 그거 제목을 서비스로 지으면서 클리닝이라는 걸 선택한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제가 뭐 비교하려고 했던 제스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과거의 자본주의에서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걸 파는 행위였는데 거기서는 인간을 상대하지 않거든요. 그죠? 물건을 생산하고 그 공간이나 한마디로 그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기계적인 반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모던 타임즈도 보면은 일부러 찰리 채플린이 미믹적으로 웃긴 슬랩스틱을 하는 게 네.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행위라던가 뭐 레버를 내리는 행위 이것들의 이런 제스처들이 오늘날에 봤을 땐 좀 어색한 제스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자동화되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 익숙한 제스처는 이런 청소하는 혹은 무언가를 배달하거나 어떤 서비스적인 제스처가 저희한테 더 익숙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어쨌든 되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이것에 대한 값을 매기는 방법이 더 세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담 린더의 퍼포먼스 자체가 저희가 구분할 수 없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노동의 개념이 되게 추상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떠한 뭐 배달부가 저도 이제 배달부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배달부가 잠깐 쉬고 있는 게 과연 알바를 끝나고 쉬는 건지 알바를 하기 전에 쉬는 건지 알바를 하는 중간에 쉬는 건지 그죠,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중간중간에 뭐 자기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 안에만 지켜지고 자기가 해야 될 할당량만 어기지 않는다면 자유거든요. 그죠. 굉장히 자유로 보이고 방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더 치밀하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 같아요. 뭐냐면은 이 행위라든지 노동이 추상화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노동에 대한 특별한 행위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버스 안내 양이라고 했나? 그죠. 버스 안내원? 네. 그런 사람들도 그 특유의 제스처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사람, 뭐 주차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다 있는데 요즘의 노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장의 노동은 특별한 행동 양식을 따르지만 서비스직이란 것 그리고 21세기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어떤 서비스직을 하든 직업을 가질 때 그 노동의 행위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원들 그냥 가서 막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웃기지 않은 말로 뭐 회사원들이 그냥 가서 이거 키보드만 치고 있는 거지만 거기 안에서는 뭐 그냥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나 포털 사이트만 보다 와 막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야 된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뭐랄까 근데 그거가 동시에 반증하는 게 그것이 약간 행동이라는 양식이랑 섞이면서 추상적으로 됐다는데 그러니까 기계는 추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기계는 정해진 행동만 딱 하죠. 근데 이제 인간의 행동의 추상성이 노동과 맞닿아 있는 시기로 점점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추상성의 행위가 나중에는 인간의 아이덴티티로 부상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상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말 많잖아요. 요즘에 막 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기계로 막 대체된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인간에게 노동의 행위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는 되게 추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런 것과 사실 아담린더도 그렇게 봤을 때 클리닝이란 그 반복의 행위가 약간 그 추상적인 행위를 섞어낸 그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담 린더의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사회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지금 오펜 씨가 얘기한 대로 이 노동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청소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뭐 아담 린더가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노동이라고 헷갈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로 끌려가서 정말 혼나겠죠. 그냥 너 뭐하냐. 넌 효용성이 없다. 지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인 거죠. 저도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디서 글을 봤었는데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 아까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이제 소규모 기업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렇잖아.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어디서 10원에 빼와서 100원에 팔아야 된다. 뭐 운송 루트를 잘 짜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잘 나가는 건 그냥 자신의 그 가게 브랜드가 개발한 제품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그걸 진열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거대한 백화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 제품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그냥 진열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응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 보내준대요. 그럼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즘에는 그것도 진짜 약간 일종의 서비스 직업인데 기업을 상대로 너무 하는. 추상적이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원에서 100원에 파는 식의 그런 그죠. 어떤 뭐 물물거래 막 이런 교환의 식이 아닌데 그죠. 식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비현물 식으로. 재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약간 노동 행위라든지 서비스 행위도 되게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이게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뭐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뒤에서의 그 시스템이랑 이 배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배후 같은 것들이 더 얼기설기 엮이면서 더 복잡해지고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썸클리닝이 되게 서비스 시리즈의 좋은 시작인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서비스 시리즈는 어쨌든 그 서비스 시리즈의 중요 목적은 그거라 생각해요. 이 아담 린더의. 그냥 결국 이 아담 린더가 말한 행정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스테릭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네. 기관과 네. 퍼포먼스 사이의 행정 미학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퍼포먼스랑 뭐 이제 기관이겠지만 네. 이게 그냥 사회적 전반의 구조로 이게 사실 변환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구조 드러나지 않는 구조와 그 당시 꼭 비물질적인 가치로 이루어진 무엇이 그것을 최대한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시리즈가 이런 면에서 그리고 썬클린이라는 이 작업이 되게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저가 이걸 실제로 받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길거리 청소부를 본다고 해도 되게 이 사회 그 행정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받을까? 그죠. 아담 린더는 계약서가 있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담 린더가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담 린더는 되게 구조를 다루는 작가 같은데 이 작업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미믹적인 제스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게 이 미믹적인 제스처가 노동과 클리닝이란 서비스의 개념이랑 맞물렸을 때 나오는 거에 재밌는 좀 거죠. 상호작용했을 네. 때 그리고 이게 관객과 퍼포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퍼포머와 기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관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죠 여기서. 이런 저는 고용 계약이 이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실험적인 방법으로 가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좀 궁금한데 이게 럭키하게 간다. 그러면 정말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적인 지불 구조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또 언럭키하게 간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에도 가격표가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비물질성에 대한 어떠한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시기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뭐 그때 저희가 첫 회에 말했던 티노세갈. 그죠. 정말로 그 개입을 차단하고 구순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구술 계약을 통해서 돈이 안 붙여지는 방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급 뭐 혹은 시급 일당 이런 식의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에 붙어서 이거에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이러면 조금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사실 그거잖아요. 썸클리닝 웃긴 점은 그거잖아. 사실 이게 럭키 언럭키도 있는데 네. 그냥 그런 거잖아. 청소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청소하는 척을 하는데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럴 수도 가상의 먼지를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되게 웃긴 것 같아. 그 핀트 자체도. 왜냐면은 이게 진짜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진짜 청소하지 않으니까. 그죠. 뭔 척을 하는 거에 그러니까 물론 퍼포먼스 예술가로서 돈을 버는 거지만 청소부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무슨 척을 하는 것마다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에도 이제 가격표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은 가격표가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좀 문맥이 상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더 좀 재밌는 그러니까 시리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이게 망했으면 솔직히 시리즈 5까지 안 나왔겠죠. 저는 이게 진짜 호평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호평이 있고 뭐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좋은 시작 같아요. 그래서 아담 린더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좀 맞물려 있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제스처 하나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물처럼 뻗어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담 린더 작업의 특징은 그냥 이게 일반인을 데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뭐 청소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고용 계약서에 있었잖아요. 네. 전문 지식. 그러니까 전문 지식. 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보는 맛이 있기도 하고 재밌는 동작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작업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서비스 시리즈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문맥을 다루는지를 가장 간단하고 좀 단순하게 보여준 예시 같긴 해요. 네.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업은 이제 카인 파라디소입니다. 네, 저희는 카인 파라디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업의 제목은 이제 카인 파라디소입니다. 카인 파라디소가 뭐 어디 나라 말이죠 이게?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게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뺐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 네, 전략적.
이제 뭐 이 카인 파라디소 퍼포먼스는 이제 아담 린더의 퍼포먼스로 이제 2016년 이제 하우에베람 우퍼라는 곳에서 이제 한번 전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함머 뮤지엄에서도 한번 전시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함머 뮤지엄이 주최하는 이제 미술상을, 그러니까 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 이름이. 맞아요. 몬상을 이제 이 퍼포먼스를 통해 이제 수여받았죠. 약간 그거네요. 너 이번에 뭔 상 받았다면? 그러니까, 응, 상 받았지. 뭔 상. 내가 그 들이치실 것 같았어. 아 그래? 알 것 같았어.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았냐고. 뭔 상? 이렇게. 네. 일루수가 어디야? 일루수가 누구야? 아시죠? 맞아. 그거 맞아.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아무튼 이제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 린더를 포함한 이제 총 3명의 퍼포머가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샤리아 나사시라는 이제 스위스 작가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 샤리아 나사시의 경우가 이제 무대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비주얼적인 부분과 이제 무대 구조물 등을 이제 담당을 해서 같이 이제 콜라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작업에도 이제 음. 샤리아 나샷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게 있죠. 둘이 같이 작업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죠? 경향도 맞는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약간 비디오, 디지털 이쪽이랑 좀 그런 매체로 작업하신 분인데. 네. 이분도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소개를 해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펜 씨가 준비를 했었죠? 이분에 대한 간략한 네, 소개는 간략하게. 좀 준비했죠. 네. 자, 그럼 뭐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 보면, 제가 이제 이 퍼포먼스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눈에 띄는 게 카모플라주예요. 이제 카모플라주는 다들 아시잖아요. 군복에 있는 그 위장문이라고 하죠. 위장 패턴. 저가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카모플라주의 그 인식이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군대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는 좀 확실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카모플라주가 이제 패션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해외에서는 베이프 같은 회사도 있고, 그죠. 스트릿웨어 그쪽 약간 카모플라주 많이 쓰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뭐 카모플라주를 좀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어떤 의미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네,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제 이 카인 파라디소에 나오는 카모플라주는 네. 파란색 카모플라주. 한국에는 없는 패턴이죠. 샤리아 나샷이 고안에는. 고안에는. 네, 그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담 린더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게, 어떠한 전시 공간 내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었대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지인데 뭔가 전통적으로 단을 쌓고 무대를 만든 스테이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의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햄머 뮤지엄이란 것은 이제 스테이지는 없는 전형적인 전시 공간이고. 함머 뮤지엄은 이제 거대한 전시 공간인데, 그 네. 안에서 이제 아담 린더가 자신의 퍼포먼스를 위해 무대를 만들고 싶었으나 네. 단을 쌓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 네, 그냥 이제 평평한. 대신에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제 카모플라즈가 바닥에 일정한 공간이랑 이제 뒤에 가벽 같은 곳으로 이제 패턴이 이제 프린트가 돼 있어요. 약간 스티커처럼 좀 붙여 있다고 해야 되나? 느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어떤 큰 공간 내에 부분적으로 이제 스티커로 이제 점유되어 있는 공간이 생겨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무대 구조물들 또한 같이 이제 카모플라주로 이제 패턴이 이제 다 프린트되어 있고. 재밌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붙여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패턴이 되게 영화 찍을 때 그린 스크린을 약간 찍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 무슨 패턴이, 그거 뭐라고 하죠? 그린 스크린. 그린 스크린이죠, 그죠? 그린 스크린인데 그것도 사실 카모플라주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숨기기 위한. 뒤에 공간 아예 숨기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퍼포머들 또한 이제 의상이 모두 이제 카모플라주로 이제 패턴이 된 의상을 입고 있거든요. 약간 쫄쫄이티 같은 걸 입고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퍼포머가 그 무대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녹아들어 버려요. 네네. 이게 카모플라주 패턴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떠한 주위 공간에 동화되거나 숨기 위한 패턴인데, 카모플라주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약간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패턴에 퍼포머들이 안에 서 있거나 어떤 동작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퍼포머의 형태가 약간 그 패턴으로 분열화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태가 이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녹아내려 버리는 느낌. 그리고 약간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카모플라주란 게 어쨌든 간에 네. 그 주위에 융화되기 위한 건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어쨌든 그 약간 밀리터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또 두 가지 약간 측면이 있는 게 그 어떤 뭐랄까 하나의 그 단체로 묶여지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모플라주랑. 그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모플라주라는 건 되게 강압적인 느낌이다 생각해요. 군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되게 자유로운 퍼포먼스가 합쳐졌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오펜 씨 얘기한 부분이 재밌게 맞아들이는 게, 그 아담 린더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과거에 이제 고전에 썼던 용어인 게잠트 쿤스트베어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게잠트 쿤스트베어기면 이제 약간 독일어인데. 이게 게잠트가 이제 그거잖아요. 모두가 함께 함께 뭐 그러니까 투게더가 공통의 통합적. 총합적인데. 쿤스트가 이제 미술이라는 뜻이고 베어크가 이제 작품.
워크죠. 워크, 아트워크죠, 아트워크. 네. 이게 이제 19세기에 이제 바그너라는 그 음악 작곡가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어의 아까 해석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뭐 하나의 잘 만들어진 오페라를 생각해 보면 좀 상상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악, 뭐 시, 춤, 건축물, 회화 등 이제 그 오페라나 어떤 작업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서로 충돌하거나 튀지 않고 그 하나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목적성을 향해 조화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문득 이걸 듣고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음악도 예술이고 시도 예술이고 춤도 예술이고 건축물도 예술이고 뭐 회화도 예술인데 사실 그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게 오페라네요 사실. 그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그너가 문득 깨닫게 돼. 오페라가 가장 훌륭한 예술 중에 하나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추구했던 게 그러한 그러니까 개개의 미술 요소들을 하나의 목적성한 합침으로써 엄청나게 강한 스펙타클을 만드는 게 목적이.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무대 영상도 조금 찾아봤었는데 실제 무대 공간도 엄청 화려하게 돼 있고 모든 관객들이 약간 그 안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아 맞아. 그래서 저도 하나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작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호크니였나? 바그너 오페라의 무대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래서 바그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약간 이 오페라라는 것이 게잠트 쿤스트베어기라는 되게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되게 바그너의 그 무대 디자인에 좀 참여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그너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하자면 음악과 문학이 완벽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야 한다. 가수의 목소리는 시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커다란 오케스트라에서 하나의 악기일 뿐이다. 오케스트라는 가수의 노래를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때론 독립적인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게잠트 쿤스트베어기라는 것을 아담 린더가 언급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간에 인용을 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을 했던 게 이 게잠트 쿤스트베어과 그리고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그 개념이 카모플라주 패턴이랑 딱 맞닿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썬클리닝 때도 그렇지만 구조라는 국밥집 있다 치면은 아담 린더가 들어오면은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건 단골이에요. 이건 단골이야. 약간 이런 느낌. 또 구조를 건드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게잠트 쿤스트베어기 말이 게잠트 쿤스트베어기고 오페라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게잠트 쿤스트베어기나 오페라가 되게 재밌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예술 총망라는 하나의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드네. 확실히.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카모플라주 개념이랑 아까 맞닿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퍼포머들의 옷도 카모플라주 패턴이 돼 있었다. 프린트가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추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몸짓을 하더라도 약간 그 카모플라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퍼포머가 3명이라고 했는데 그 3명이 개개인적으로 벌이는 행동이나 어떤 제스처가 모든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기보단 그 카모플라주라는 패턴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하나의 요소로서밖에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의 목소리가 도구인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실제 퍼포먼스 시작할 때 아담 린더가 설명한 것처럼 퍼포머들이 반복적으로 뛰기 시작하거든요. 뛰고 뭐 나중에는 어떤 몸짓을 해요. 거기서 이제 아담 린더가 직접 포스트 모던 댄스를 차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다른 퍼포먼스는 담배를 피는 듯한 신용만 하고 그리고 확성기를 들고 어떤 이제 여자 퍼포먼스는 그 후에 제가 그러니까 서술할 아담 린더가 레퍼런스로 딴 이제 작가들에 대한 텍스트들을 막 이렇게 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 린더는 뭐 이렇게 중간에 누워서 부채를 들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뭔가 역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 행위의 근원들이 뭘까? 약간 어쨌든 이게 안무가잖아요. 퍼포머기도 하지만 안무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약간 어쨌든 짠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게잠트 쿤스트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댄스라는 개념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개개의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죠. 오히려 튀는 건 이 두 구조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담 린더가 분명히 무슨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담배 피우는 거나 이런 건 좀 상상할 수 있는데 부채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드니까. 부채라는 왜 굳이 부채일까?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좀 특별하니까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뭐 쓰고 싶었나? 저는 그 부채라는 소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혼란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부채도 카모플라주 무늬가 있나요? 거기 혹시? 네, 거기 다 프린트가 돼 있어. 그럼 사실 부채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가리기도 했잖아 그 얼굴을. 그죠.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정현의 와만 봐도 부채로 얼굴 가리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다음 귀족 사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가리고 다니고 이랬어.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실제로 그 무대 중간중간에 구조물 뒤에 숨어서 얼굴을 내미는데 그 얼굴조차도 부채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중간중간
얼굴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살색 피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라지면은 완전히 패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몸조차 거기에 구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일 수 있겠네. 자기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도구인데 좀 더 드라마틱한, 좀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느낌. 이런 약간 연출적인 연출적인 부분일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텍스트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세 명의 레퍼런스를 차용한, 그러니까 레퍼런스로서 차용한 이 세 명의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작가는 이제 이본 라이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에르 블레주라는 지휘자이자 작곡가, 네네. 그 세 번째가 유명한 이제 존 케이지거든요. 네네. 이제 이본 라이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본 라이너는 그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약간 시작점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그 트리오 A라는 댄스로 이런 타이틀을 이제 거머쥐게 돼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 트리오 A 이 퍼포먼스를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용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썼던 그 노 매니페스토라는 운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열하면 스펙타클의 부정, 기교의 부정, 변함과 신기함의 부정, 그리고 많은 것들의 부정을 다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기발함의 부정, 감동을 주고받는 것의 부정. 그러니까 모든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부분. 그래서 실제 이 트리오 A 영상을 보면은 몇 개 남아있지 않은데 되게 지금까지 그 당시 시대에 클리셰로 여겨졌던 음향 장치라던가 무대 연출 장치, 그리고 뭐 어떤 관객의 존재 유무, 그런 것들 연출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혼자 연습한 무용으로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되게 추상적인 몸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미국 분인가?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퍼포먼스 역사가 딱 시작됐을 때랑 비슷한 거 보면은 네, 맞아요, 영향을 맞아요. 많이 받았겠네 네, 네. 서로. 그러니까 약간 다다랑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기존 다다랑 가치 비슷하고 체계를 같이 모두 부정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우연적이면서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몸짓이거든요. 근데 퍼포먼서들이랑 다른 건 그거죠. 이 사람 어쨌든 무용이라는 타이틀이 그렇죠. 이 사람은 약간 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 포스트 모더니즘 댄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담 린더가 이러한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퍼포머의 몸짓에 레퍼런스를 따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에르 블레즈라는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현대 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네. 아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바덴바덴에서. 아, 바덴바덴에서.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타계를 말년을 이제 하셨는데, 약간 이제 온천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네.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쉔베르크는 죽었다라는 텍스트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쉔베르크의 12음기법이라는 약간 니체의 신은 죽었다랑 비슷한 느낌인 건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쨌든 기존 관습을 계속 부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음열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음열 음악 작곡가들이 했던 것들이 모든 개개의 멜로디, 심지어 음이 길어진 강약, 그리고 네네. 기 두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건반 타율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까지 다 컨트롤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조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작곡가의 개입은 들어가 있었고, 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음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화음, 그러니까 가로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열, 세로열 이런 것을 이제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모든 음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미시적으로 바라본 거죠. 하나의 요소로서, 하나하나의 개개의 요소로서. 벌써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난해함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망치 관련된 타이틀이었거든요. 저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에 이제 기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모든 음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놨기 때문에 다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다 들린다는 개념이 한 번에 들리는데 모든 음이 분해가 돼서 와장창창창창 이런 식으로 들려요. 되게 여러 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는 느낌. 그래서 해머구나 이 제목이. 그러니까 화음이 돼서 하나의 멜로디를 추구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 뜨뜨뜨뜨뜨 이게 아니라 타단탄탄타단탄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공시적이네요. 공시적인. 그래서 실제로 피에르 블레즈가 중요하게 생각해 리듬이래요.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클래식에는 리듬이 없거든요.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리듬 없이 약간 멜로디로 진행이 되잖아요. 계속. 그죠. 아니 저가 뭐 음악 쪽에 저도 조예가 깊지가 않으니까 뭐 리듬이 없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없다면 없는 거죠 뭐. 뭐 이건 조금 뭐 피에르 블레즈 말 아니에요? 피에르 블레즈 말이니까 리듬을 중요시 여기에. 기존의 간섭을 부정한 사람이 리듬을 선호했다는 거는 그전에 없었다는 거겠죠. 그죠. 뭐. 그랬다면 이제 결론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을 약간 분쇄를 통해서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화음이나 수직 구조에 갇혀 있는 게 아닌 하나하나의 음을 분석하고 좀 계열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공시적으로 좀 접근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확실히.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영향을 준 작곡가가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할 존 케이지죠. 아, 존 케이지가 영향을 받았다. 네, 존 케이지가 영향을 받았고, 존 케이지가 한번 이분한테서 약간 또 반대한 게 있었어요.
이것조차 그러니까 피에르 블레즈가 한 이런 이것조차 부정을 덜했다. 그죠.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구조물에 갇혀 있는 건데 이것을 과연 듣는 관람객이 들었을 때 관람객이 아니죠. 듣는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청취자. 네.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 구조를 과연 관객. 머릿속에 읽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더 급진적으로 존 케이지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우연성 음악이거든요. 딱 우연성 음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바로 뭔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지 대략 아 그렇죠. 느낌이 오죠. 네. 존 케이지의 작업은 알고 있는데 330초인가 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음악이 들리죠. 그죠.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게 주역 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조차도 우연적인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 뒤가 나올 때 어떤 음표를 적어 놓을 거다 이런 식의 우연적인 요소에 되게 기대해서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다다이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시 구조 국밥집이라고. 네. 근데 구조 국밥집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거기는 맛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닌 거야. 거기서 그 아담 린더, 피에르 블레즈, 네. 뭐 존 케이지들이 그 맛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더 부정했느냐를 체계적으로 잘 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혀로 쌀알을 굴리면서 그죠. 몇 개가 들어있다. 이거는 기존의 간습에 좀 부정돼 있다. 야라는 식으로. 순대국밥엔 순대가 없어야 되는 거 기본이고.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감각적 쾌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죠. 뭔가 이 작업들이. 분해의 느낌, 약간 수학자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순대국밥에 순대가 없으면 맛이 없겠지. 그죠. 근데 그거에 이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는 느낌의 작업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쾌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까면서 나오는 쾌감, 그렇죠. 부정의 쾌감.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아담린더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런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레퍼런스하는 작가나 레퍼런스하는 이런 다른 예술가들만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나 무언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철저한 개념 미술 같은 과학자 분도 있고. 같은 맞아요. 논리적이고. 과학자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존 케이지를 다시 또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쨌든 나중에 했던 많은 실험들이 있었지만 그 나중에는 더 급진적으로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에 다른 사물을 대입을 해요. 뭐 첼로를 야구방망이로 친다던가 뭔가 그런 잡다한 소리들,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개개의 어쨌든 것들로 디테일하게 분해하고 나열을 해서 다 합쳐버리는 거죠. 그게 공시적으로 음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듣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고 따닥 나왔다가 따닥따닥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 흐름이 없는 거예요. 공시적인 거죠. 선형적이지 않는 텍스트. 그러니까 저도 문득 그래서 생각이 든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 시간 베이스 미디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공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그냥 그렇다더라 지나가더라 식으로 말하면은 현대 음악이 고인물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갈 자들이 없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난해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각예술보다는 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공시성이나 아니 사실 그다음 시간 베이스 미디어라는 건 음악도 똑같이 시간 베이스예요. 그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보다 음악은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 베이스 미디어지만 그것을 몇천 년 동안 해온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계보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런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마 그런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현대 예술가가 하는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볼 거고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일 거야 아마. 이 피에르 블레즈를 제가 잠깐 조사를 하면서 재밌던 게 이 사람은 어쨌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약간 철학자들이랑도 논쟁을 하거든요. 그 아까 제가 그죠. 말했던 아드로노랑 아도르노. 아도르노랑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음악에 대한 사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철학 사유랑도 겹쳐요. 그죠. 뭔가를 부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시간성이라는 것을 다룰 때는 이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크리스토프 놀란도 시간성에 대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과학자들 보면 아인슈타인이나 사실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끝에 도달하는 게 시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음악이란 것도 그렇고 퍼포먼스란 것도 그렇지만 지금 시각예술의 범주 안에서는 이 시간 베이스 미디어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말했던 것처럼 음악은 평생 그런 걸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왔을 거고 그죠.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약간 시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존 케이지도 왜 그 사람이 굳이 제목을 시간성에 입각해서 지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 우연성은 어쩌면 시간성이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모든 거는 되게 시간적이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뭘 보는 것조차
아니면 생각하는 것조차 시간에 의존하잖아 사실.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빛처럼 빠르면 그죠. 그 시간성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죠. 것처럼 어. 뭐 우리가 그 다음에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자면 죽음을 뭐가 생각해야지 우리가 더 실존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죽음이란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실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죠. 근데 사실 죽음이란 것도 시간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로 그죠. 그냥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시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한테 주어진 약간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불멸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예술계에 점점 시각 예술이든 아무튼 이 전 시장 자체에 네. 사운드라든지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 그다음에 또 웃긴 것 중 하나가 뭐 칸딘스키나 이런 사람은 실제로 음악에 관련해서 음악과 관련된 논리로 그림을 그려냈고 어쨌든 블레즈가 또 재밌던 게 이 작곡가가 나중에는 몬드리안이랑 칸딘스키의 음악을 아니 칸딘스키 그림을 음악에 넣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다 찾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운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 현대 예술이나 우리가 요즘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또 퍼포먼스 자체랑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에는 아까 지금 이 레퍼런스로 따온 세 작가의 공통점이 되게 찰 구조적, 그러니까 구조에 대항했고 기존 관습에 대항했고 뭐 우연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하나의 객체 있잖아요. 아, 주체라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의 객체나 주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큰 틀이나 구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의 요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재밌던 게 결국 오히려 그거네요. 그러면 게잠트 쿤스트berg이랑 완전 반대 방향. 완전 반대죠. 근데 이제 아담 린더가 위에서 언급한 작가들의 요소와 카모플라즈가 저는 게잔트 쿤스트베르크를 약간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안에 그거를 넣어서 함께 둠으로써 그러니까 카모플라주 안에 갇힌 존 케이지의 모습이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카모플라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 케이지처럼 뭔가 개개인의 메시지로 보인다기보다는 거기에 하나의 약간 트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관객이 봤을 때는 아, 저게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행동 자체의 추상성이나 개개인의 그 뭔가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안에서 벌어지는 카모플라즈 패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숲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무슨 그러니까 숲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카모플라즈에 상영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엔 목적성이랑 구조성을 가진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스트 모던 댄스적인 모든 몸짓이나 행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담 랜더가 주로 자신의 퍼포먼스나 작업에서 항상 충돌시키는 게 되게 이원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 작업에서도 조금 비주얼적인 거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추상적인 행동과 카모플라즈 패턴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도성과 이제 비의도성에 대한 충돌, 그리고 이게 계획인지 우연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충돌. 그리고 그게 그거죠. 카모플라즈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어쨌든 자신들이 좀 튀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푸시 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퍼포머들 자체들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바근을 깨려고. 네, 나를 깨려고. 봐달라. 근데 관람객이 봤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 또한 관객의 그리고 사실 카모플라즈라는 구조 안에서는 어쨌든 그건 좀 꿈틀대는 카모플라즈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원적인 이원적인 것들이 개인성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집단성 그죠.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구조성이. 그래서 이 무대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뭐죠? 벌어지는 또 파편이에요. 아까 저희가 노동의 노동, 그러니까 서문 클리닉에서 얘기했던 노동과 퍼포먼스의 개념과 그것들이 충돌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저 생각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사실 무언가를 충돌시키죠,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아담 린더의 작업이 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 린더는 그 레이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충돌시키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뭐랑 충돌했을 때 뭐가 일어날까가 아니라 뭐랑 충돌시키는 동시에 또 뭐랑 충돌시키는 그런 레이어들이 꽤 많은 작가라 생각해요. 네. 충돌 전문가. 충돌 전문가. 이원성의 충돌 전문가. 그죠. 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게잠트 쿤스트베어크를 좋게 아까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이거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사실 좋게 보면 하모니예요. 하모니죠. 이게 되게 목적 지향성과 효율성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이미 카모플라즈 패턴도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 그런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제복의 개념이잖아요. 유니폼의 개념. 네, 유니폼의 개념이잖아요. 모든 군인이나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으면은 그것이 되게 소속감도 생길 뿐더러 이게 물론 개성을 좀 말살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목표 지향을 하는 데서 효율적인 말.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 있어요. 학생이 무슨 머리냐, 뭐 두발자냐. 그죠. 그거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거 신경 쓸 시간에 공부해라. 이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나를 꾸미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똑같은 옷 입고 다니냐 하면은 그거 아인슈타인은 그렇지만
그거를 고민할 시간 없다. 그죠, 유니폼화 되는 거지. 하나의 그죠. 목적성을 위해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모니화 시키는. 그죠. 옷이 튀지도 않고. 네. 너가 우리의 소속이 되라, 일원이 되라.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서 게담트 쿤스트베어는 결국엔 하나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목적성을 향해 가는 최고의 효율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카모플라주 안에서 그러니까 카인 파라디소의 그 스테이지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사실 목적성이 없어야 의미가 생기는 거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오펜시가 관객의 하나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것 자체를 그냥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은 없는 거예요. 결정은 그렇죠. 관객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가 뭐 여기도 나중에 뭐 썼지만 퍼포먼스가 결국엔 이 카모플라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개개인의 의미나 뭐 순수성이나 뭐 어떤 다른 추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는 다 관객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질문 같아요. 사카린 씨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좌 아니면 우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 나눌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하모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면?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약간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그죠. 첫 번째 질문이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하모니를 추구하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저는 이거요. 저는 결과는 하모니를 좋아하는데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거는 네. 난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거는 비하모니, 그러니까 좀 불협화음적이지만 내가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하모니는 어쨌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랑 약간 반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반대로 보여지는 것은 저는 하모니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제가 가져가려는 목적성은 좀 다양해야 된다. 좀 불협화음적인 게 있어야 된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게잠트 쿤스베어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카모플라주 게잠트 쿤스베어기의 특징을 하모니로 넣고 그 반대되는 성향을 그 약간 다른 걸 놨을 때 그걸 충돌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한 작업에서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카모플라주 패턴을 쓴 게 이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잘 껴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표상이죠. 그렇죠, 게잠트 표상이죠. 쿤스트베어기라는 개념을 표상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죠. 네. 이게 뭐 다른 패턴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미지였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카모플라주의 개념을 딱 넣었기 때문에 카모플라주는 것 그리고 패턴이란 개념이 주는 것. 그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 뭐 짧게 뭐 미시적인 것에 뭐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블레즈나 이제 존 케이지나 미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그때 저희가 처음 시간에 이제 아담 린더의 개요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펜 씨가 얘기했어요. 랑그와 빠롤 네네. 그 개념을 빌려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단어들 숲이란 단어는 나무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흙, 미생물 모든 걸 내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는 단어는 되게 효율적인 단어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맞죠. 효율적인 단어로 한 말이 맞죠. 나 숲에 갔다 왔어. 나 어디 몇 번 그러니까 나무를 지나쳐서 못 보고.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숲에 나무가 1000개 갖다 쳐서 나무를 1000번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나는 그 되게 대지 재밌는 관점이네. 네. 예. 그리고 뭐 국가 문화랑 말하기보다 그냥 지구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전 지구. 그러니까 지구의 그게 국가들.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지구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맞죠. 어디 국가 명천동 어디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리고 뭐 지구가 있고 거기에 태양이 있고 거기 옆에 수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열을 안 하고 태양계라는 단어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거시적인 건 확실히 편하긴 해요.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흡수시킴으로써 이해하기 편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겠네. 그럼에도 그런 큰 틀이란 거는 사실 소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소나무 숲에 갔다 왔으면 소나무 숲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다른 나무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것들은 완전히 말살되는 거죠.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카모플라주도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이 카인 파라디스라는 작업도 그죠. 그 카모플라주 패턴 안에 있는 것들은 얘에서 뭐 개개인이 푸시아웃되려고 그러니까 그죠. 드러나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말살되는 지점도 그러니까 있고. 소나무 숲에서 춤추는 잡초의 향연.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거예요. 데피니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 네. 디파인이 정의 내리는 거고 데피니션 정의인데 그거에 어원이 그렇대요. 울타리 치는 거, 경계 치는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계를 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카인 파라디소도 어떤 전시장에 하나의 경계를 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왜냐면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여온 거니까. 그죠. 그런 거에 1차원적인 의미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몰살되는 느낌도 좀 있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딱 뭐랄까 독재적 국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막 옛날에 되게 오글거리는 약간 제국주의랑도 엮이고. 어떤 유니폼이 섞였을 땐 그렇게 되니까 개인들의 성향을 되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게담트 쿤스트 베어크가 딱 발생하고 그 전 발생하기에 부흥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전쟁 터지기 전에 맞아요. 이성의 어깨뽕이 끝까지 올라가 정수리를 뚫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구획하면 유토피아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이 좋아서 게장 쿤스트 배역인지 사실 프로파간다죠. 어떤 어쩌면 프로파간다. 하나의 목적성에 봉사나 하모니를 만든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비판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그런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목적성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했을 때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아니까. 재밌는 게 포스트 모던도 게잔트 쿤스트 배역화된 순간 이것도 어쨌든 관습이 돼버렸잖아요. 그 순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부정의 부정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 린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감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이 카인 파라디소의 이야기를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다는 게 카인 파라디소는 독일어와 이탈리아어의 조합이에요. 저는 그렇죠. 이제 아담 린더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을 때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카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뭐 파라디소의 발음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을 빼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카인만 해석이 되고 이탈리아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카인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카인 파라디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결국 낙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없거나 어떤 유토피아가 없다. 노 패러다이스죠. 네, 노 파라다이스. 근데 이거의 단어 자체가 이미 독일어와 이탈리아어의 충돌인과 동시에 이게 그 문장의 자체의 그 뜻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낙원은 없거든요. 이 게잔트 쿤스트 베어크가 추구하는 게 낙원이거든요. 일종의 유토피아. 그죠. 완벽한 모든 것이 하모니를 위한. 하모니가 돼서 조화가 되는 최고의 이상향. 근데 그거를 이 타이틀 자체가 이미 저는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았고. 제가 이게 방금 낙원이나 유토피아 얘기해서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 이제 푸코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유토피아의 반대라고 해야 될까? 를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헤테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헤테로 뜻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헤테로가 좀 다른? 뭐 다른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자신만의 이제 언어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에 존재하지만 되게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해요. 유토피아는 반대잖아요.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있고. 약간 도달할 수 없는 곳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건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되게 뭐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토피아라면은 헤테로토피아는 약간 반대로 현실에 존재하지만 되게 상상할 수 없는 곳, 약간 좀 비일상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헤테로토피아가 뭐 여러 가지 약간 의미가 있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거기에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타자화된다고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은행이 있고 옷가게가 있고 뭐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는 공간들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효율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을 위한 장소죠. 그렇죠.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음식점에 음식이 나오기 불편하게 돼 있고, 뭐 음식을 요리하기 불편하게 돼 있고, 뭐 돈을 내기 힘들게 돼 있고, 뭐 사람들이 앉기 힘들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목적성에 봉사하는 거고, 어떠한 약간 뭐 여기 식으로 말하면 게잔트 쿤스트 베어 같은 느낌으로 하모니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헤테로피아라는 것은 완전히 그 뭐랄까 그런 하모니에 반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모니적으로 해석할 수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몇 가지 읽어드리면은 뭐 주어진 사회 공간에서 발견되지만 다른 공간과 완전 기능이 상이한 곳.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같이 속해 있지만 되게 기능이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코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뭐 감옥, 뭐 사창가, 뭐 아니면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피해서 올라가는 오두막집 같은, 뭐 신혼여행의 어떤 뭐 그런 공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현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성과 완전히 기능이 다르거든.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푸코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요. 브라질이었나 어떤 나라였는데, 옛날 그런 나라에서는 집에 그 이제 발코니 아니고 이제 입구 앞에 하나의 더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들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에 그냥 자고 갈 수 있는 공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일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푸코가 이 헤테로피아라는 것을 정의할 때 내리는 것 중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일시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참여하지만 동시에 소격되는 거, 소외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퍼포먼스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그게 퍼포먼스의 형식이잖아요.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공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관객은 참여하지만 완전히 사실은 좀 격리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참여의 느낌을 주지만 격리되는 것처럼 헤테로피아가 그런 성향을 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또 여기 카인 파라디스 어쨌든 유토피아라는 뜻이니까, 패러다이스가 낙원이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되게 뭐랄까 특징을 되게 좀 담아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말하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안 됨으로써 헤테로피아가 되는 걸 수도 있다. 유토피아가 안 됨으로써가 아니라 네. 유토피아랑 그냥 애초에 기능 자체가 다른 거지. 그건 되게 환상적인 무언가. 유토피아란 건 하모니 끝장판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모든 그 기존의 관습에 반행하고 반대하는 기능을 가지는 공간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카인 파라디소라는 작업이 담고 있는 얘기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제가 봤을 때 카인 파라디소라는 거 제목을 봤을 때 이 작업이 결론적으로 또 다른 지점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적인 것을 보여주고 다그너의 게잠트 콘스펙을 보여주고 반대편에서는 이런 헤테로피아적인 헤테로토피아 감성. 헤테로토피아. 그래가지고 이 카인 파라디소 제목을 보고 있는 게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더. 네, 이제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이게 게잠트 쿤스트베어크라는 개념과 어쨌든 이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뭐 사진을 올려드릴 거긴 한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이 어떤 판단이나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또 조사하면서 꿀팁 중 하나가 네.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 쳐도 좀 나오지만 네. 인스타 치면 많이 나옵니다. 아담 린도 영상이 좀 나와요. 오. 그러니까 태그를 아담 린도로 해서 하면은 네.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이미 작가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뭐 일일이 링크를 걸 수는 없고 그죠? 네, 저희가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올렸을 때 몇 개 걸어놓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번 각각의 작업에 좀 더 관심이 간다면은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자 이제 뭐 제가 준비한 건 이 두 작업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오펜 씨가 준비한 두 개 작업. 두 개의 작업 아까 뭐였죠? 서비스 넘버 5, 네. Dare to Keep Kids of Naturalism. 그거랑 이제 Shelf Life. 네, 그러면 이제 오펜 씨가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